지난해 그 미국 ETF를 예. 굉장히 상세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네. 이렇게 추천도 많이 해주셨는데 대부분 이제 수익률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댓글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많이 올라왔었는데, 네. 근데 최근에는 그 대표님이 이제 추천하셨던 뭐 QQQ라든가 뭐 스파이 이런 거는 조심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경고를 좀 주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제가 앞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평균 수익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뭐 많이 오르는 해가 있으면 빠지거나 못 가는 해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난 그냥 가지고 있을래. 그러면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다 죽었던 산업들이 다 부활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하나도 못 벌어도 돼. 예.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나는 이럴 때 좀 더 벌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종목을 바꿔보는 걸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담겨 있는 이 나스닥 100 추종하는 QQQ는 잘 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아직 바이든 행정부 규제가 뭔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그 규제까지 겹치면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제 하나 또 리스크 요인이 하나 더 있고 너무 많이 올랐죠. QQQ 상대적으로 얼마나 올렸는지 한번 보면 작년 연말하고 연초하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면 작년 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요. 올해만 한번 놓고 볼게요. 다우존스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 때문에 다우존스 3만 됐어 이런 발표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뭐 3개월 이상 흘렀고요. 지금 3만 포인트 하던 다우존스는 지금 33,400대가 됐습니다. 11% 이상 올랐어요. 불과 3개월 동안에. 그 다음에 S&P 500을 대표하는 SPY를 들여다보면 380이 400 정도 됐는데 그것도 이번 주에 오른 거예요. 나머지 한 5% 정도 올랐는데 이번 주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3개월 동안 제자리 걸음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100 QQQ도 315가 330이 됐으니까 5%도 못 올랐죠. 그 이 지수도 이번 주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미국이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면 SPY, S&P 500 종목, 그러니까 SPY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 다음에 다우존스에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지수만 놓고 보면 다우존스가 제일 행복할 거고, 그다음에 SPY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 그러고 있을 거고, QQQ는 나는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못 가고 있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교체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진다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될 텐데 그렇다면은 적어도 한 올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QQQ는 상대적으로 꼴등할 거예요. 뭐 꼴등이라긴 그런데 아까 다우나 이제 S&P 500에 비하면요. SPY는 그래도 잘 갈 확률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주가를 SPY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양책들에도 수혜를 입고 미국이 또 수출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그 우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SPY에 그런 수출하는 회사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회사들 좋아질 거고 그러면 SPY는 그래도 갈 텐데 QQQ는 조금 울고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뭐 작년부터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좀 얻었을 텐데 어느 정도를 좀 지금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좀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혹시 뭐 조언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참 투자를 시작하신 시기들도 다를 거고 투자한 금액이나 상대적인 수익률도 다 다른 상태에서 이게 일방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다만 좀 큰 흐름으로 보면 큰 리스크가 뻥 하고 터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10년물 채권 10년물 상승해가지고 우리가 뭐 거의 한 달 가까이를 골머리를 앓았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시장이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느낌이 오면 일부씩 현금화해서 줄여나가서 나중에 내년 뭐 하반기쯤 되면 투자 비율을 뭐 20% 이내 뭐 이렇게 줄여놓는 게 옳은 방법이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산운용사들도 그런 방법들을 써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거를 미리
그들보다 미리 움직이지 않으면 예. 당할 확률들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반면에 또 올해 그 소비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실적도 좋아질 그런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기업들을 또 모아놓은 ETF, 미국 ETF가 있을 텐데 예. 혹시 뭐 그런 좀 종목들 그런 분야가 있나요? 제가 뭐 몇 가지 추천했는데 네. 뭐 그렇게 많이는 안 했습니다. 예.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추천한 종목은 미국의 그 금융사들을 묶어놓은 XLF가 있습니다. XLF. 네, 지금 보니까 제가 여기 오느라고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예. 3개월 동안 12% 정도 수익을 냈으니까 괜찮네요. 네, 1등한 다우존스 평균보다도 훨씬 좋았죠. 예. 그랬고 근데 앞으로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그건 왜 그렇죠? 돈 빌려가는 데들 또 많아질 거고요. 예. 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가면 얘네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수익이 좋아지죠.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배당주들, 고배당주들입니다. 예. 얘네들이 주가는 어느 정도로 와 있냐면 옛날 팬데믹 위기에 위기 전 그 정도 수준까지 주가는 회복되었는데 배당은 아직 다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SPYD 같은 경우에 작년에 뭐 거의 6% 이상을 배당을 했었거든요. 재작년에. 예. 근데 작년에는 뭐 3%대 초반 정도 배당을 그 정도밖에 못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올해는 이거 다 복구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요런 거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PYD, SPHD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러면은 주가로는 뭐 크게 많이 못 간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배당은 훨씬 더 좋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아까 수요 폭발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수요의 혜택을 다 보기 때문에 조금 나는 빨리빨리 이렇게 현금화해서 써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은퇴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진짜 배당주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아무튼 계속 핫했던 그 ETF가 그 ARK 인베스트사에서 만들었던 그 ETF들 상품들이지 않습니까? 그 상품들은 어떻게 좀 보세요? 참 사람들 시선은 되게 싸늘합니다. 잘 나갈 때는 아크 인베스트가 최고라고 하던 사람들도 지금 갸우뚱한 눈으로 보고 있죠. 지금 많이 빠졌어요? 뭐 많이 빠진 건 뭐 한 30% 정도씩 빠져버렸기 때문에 좀 신뢰를 잃었다 하는데 저는 또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주가가 위로만 가는 경우가 없죠.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지금 사람들의 의심의 눈은 뭐냐면 이거 캐시우드를 빼고 나머지 그 자산 운용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실력이 별로 아니야라고 의심하는 눈초리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 관점인데 종목이 많지 않잖아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편입한 종목들이 적기 때문에 사실 이게 리스크에도 역시 좀 노출될 위험이 조금 커요. 이거를 지금 증명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닝스타 같은 이제 그런 데의 애널리스트들은 ARKK 같은 종목을 중립으로 변경해 버렸습니다. 투자에 신중하라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분기 얘네들은 이제 중형주 위주로 ETF를 구성하는데 중형주 ETF 중에서 1분기 꼴등을 했어요. 그래서 참 마이너스 10.7% 1분기에만 이렇게 수익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냐면 ARK에서 편입하는 종목들에 대한 선제 수요가 생겨요. 선제 수요라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ARK가 이제 뭐 종목을 교체하거나 뭐 이번에 뭐 ARKX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서 돈이 그쪽으로 쫙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편입할 것 같은 종목들을 쫙 사놓는 거예요. 미리 그 개별 기업들을요? 네. 그러면은 얘가 편입하면 비싼 가격에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팔아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할 수가 있군요, 이게. 이게 최근 비근한 예로 실제로 뭐 모든 자금이 그렇지는 않지만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뭐 한 $10 후반대 정도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ARKX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거의 뭐 $60대까지 갔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30 돼 있는데 절반 됐죠. 고점 대비 순식간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ARK 전략을 역이용하는 전략들을 쓰는 그런 자산운용사들, 헤지펀드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도 ARK를 힘들게 만드는 이유거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ARK에 대한 신뢰는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돈은 계속 몰려 들어가고 있고 지금이 기회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제 시각으로 봐도 올해는 적어도 지금보다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 해도 된다. 그러니까 추천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주가만 놓고 보면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이 실패할 확률은 적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게 좀 특이하긴 한데요. 달러가 그렇게 많이 풀렸으면 금값은 올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론수당 1,700달러 수준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좀 보세요? 이 금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돈의 문제를 하나 봐야 되는데요. 네. 많이 오른 자산은 항상 처분 대상입니다. 그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이익을 실현해야 돌려줄 게 있고, 예. 그렇죠. 맨날 투자만 하고 있으면 이게 얘기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금보다 훨씬 뜨거운 곳으로 돈이 다 이동해 버렸습니다. 아, 그곳이 그러면은 원자재,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이런 데로 다 가버렸죠.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네, 금은 지금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상황인데 예. 선수들은 지금 금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오른다. 좀 있으면 오른다. 네, 요거는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얼마큼 보냐면 작년에 제가 불과 몇 개월 안 됐어요. 8월이니까. 네. 그땐 다 처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은 거꾸로예요. 20%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예. 금을 예의주시하고 예.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작년에는 3년치 거의 4년치가 한꺼번에 올랐어요. 금이 연간 7% 성장하는데 예. 말도 안 되게 올랐죠. 근데 지금은 1,650달러를 바닥으로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오니까 1,730달러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2011년 금 가격입니다. 2011년. 예. 예. 근데 7%씩 금값이 오르면 10년이면 2배가 돼야 돼요. 예. 근데 2배가 된 게 아니라 10년 전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네요. 예. 예. 이게 지금 금 가격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를 예.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걸 이제 인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지금 더 높은 수익률 이거에 지금 매달려 있는 상황이고요. 예. 자, 들여다볼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2015년 이후로 이 금 채굴량이 소비 증가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이런 영향도 있었거든요. 팬데믹 영향도 있지만 예. 이런 영향 때문에 금값이 확 올라버렸던 거거든요. 예. 근데 확 오르니까 금 팔고 주식이 좋지 않아? 이제 다 이렇게 되고 비트코인도 좋아. 예.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팬데믹 상황이 어떤 걸 만들었냐면 금은 45% 정도가 장신구와 같은 사치품으로 쓰여요. 예. 반지 끼고 있다가 빠져 도망가기도 하고요. 예. 횟집에서는 금가루도 뿌려주고요. 먹죠. 그다음에 이제 예. 그다음 수요가 많은 건 반도체 같은 이런 산업용 수요가 꽤 됩니다. 예. 경제가 좋아지면 산업용 수요가 늘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이제 그런 분기점에 지금 딱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본다고 하면 예. 금은 지금 적기에 예.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발목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또 하나는 금도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수요를 어디서 만드냐면 산업에서 좀 만들어주고 예. 사실은 그게 채굴량이 뒷받침되면은 크게 변동하지는 않고 아주 안정적으로 가는데 예. 채굴량은 지금 스톱돼 있고 스톱이 채굴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증가하는 양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러니까 매년 그냥 이 채굴량이 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채굴량은 매년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증가해야 되는데 예. 증가를 못하고 2015년부터 스톱돼 있어요. 그 이유는 금을 잘 못 찾아내나 봐요. 파기만 하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이어서 네. 아까 말씀드린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에서 금만 소외되어 있는데 결국은 산업 수요가 늘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생깁니다. 금에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들 주머니에 돈 많아지고 이제 쇼핑하러 가면 네. 금시계도 하나 사고 예. 귀걸이도 하나 사고 예. 예. 진짜 소비가 큰 쪽에서 소비도 같이 터집니다. 예. 그렇게 되면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투자하는 방법 하나 제가 더 알려드리면 네. 제가 제일 이제 좀 힘든 게 뭐냐면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또 사고가 나요. 금 투자하라고 하니까 당장 금방에 가가지고 금 한 돈 주세요. 예. 이거 하지 마시고 예. 금 ETF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주 예. 쉽죠. 예. GLD 같은 SPDR 골드 트러스트라고 하는 GLD 그다음에 IAU 이거는 아이쉐어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걸로 사두시면 좋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를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몇 년 전에는 개인들 위주로 샀었는데 지금 기관들이 좀 많이 매입을 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이 어떤 디지털 자산이라든가 그 화폐로서의 가치가 좀 있다고 좀 보시나요? 이게 디지털 자산하고 화폐는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디지털 자산으로서 가치를 계속 인정받을 수도 있다. 100%는 아니잖아요, 지금.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아니다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 가능성은 있지만 예.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실제로 참 그런 게 아이러니예요. 작년 같은 경우 아까 8월달 금가격 말씀드렸는데 그로부터 조금 지나지 않아서 금은 하락이고 이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은 이렇게 끝도 없이 올라가게 됐죠. 예, 예.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자, 화폐로서 기능을 하려고 하면 얘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1코인을 주고 자동차를 샀는데 예. 내일 이 자동차 사려면 0.5코인만 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이 2배로 뛰어서. 예. 그러면 화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반대가 돼도 좀 웃기는 일이고요. 예. 이런 일들이 되는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어서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화폐로서의 기능, 그러니까 민간에서 만든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시험받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걸 싫어하는 제일 큰 조직이 각국 정부, 중앙은행들이에요. 중앙은행이죠. 네. 예. 그런데 사실 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네. 그 소식이 들리면서 또 미국 등 각국 정부들도 디지털 화폐 개발에 박차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중앙 정부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와 이런 기존의 암호화폐가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암호화폐가 좀 연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의 또 각광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떻게 좀 보세요? 아마 근데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1달러하고 디지털 1달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법정 화폐죠. 네, 예.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뭐 비트코인처럼 얘가 달러로 환산해서 오늘은 1달러, 내일은 2달러 뭐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이 디지털 화폐들은. 예.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들이 발행을 하지만 종이 화폐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보면. 활용 방법은 다르지만 기능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고 그래서 각국 정부들이 전부 다 디지털 화폐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에서 만들어진 화폐들에게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뭐 달러와 같은 종이 화폐, 금과 같은 실물 화폐, 그 다음에 그 암호화폐 같은 뭐 디지털 화폐 이렇게 화폐가 좀 분산화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전망에 대해서도 좀 약간 좀 찬성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폐가 뭔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화폐 저도 안 봤죠. 저도 안 봤죠. 근데 왜 그걸 안 봤냐면 베네수엘라가 국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미국 달러 주면 얼른 받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세계 1위 국가니까. 이 또 화폐가 화폐 기능을 하려면 국가가 국가의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화폐라는 걸 이제 다시 보면 이렇게 국가가 뒷받침되고 있다. 근데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좀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종이돈만 화폐라고 생각하거든요. 얘는 종이돈은 이자가 없는 화폐, 이자가 있는 화폐가 있습니다. 국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건데 얘는 빠지는 건 없고 이자를 주는 거죠. 이자를 주는 화폐죠. 그래서 국가가 뒤에서 보증하는 화폐 두 가지가 있고요. 지금 화폐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실물 자산들, 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그렇게 계속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변하는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갈 것 같고 디지털 화폐는 이제 앞으로는 각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가장 널리 쓰이게 되는 일반적인 화폐가 될 거고요. 디지털 화폐로서. 근데 사실은 이 민간에서 만든 이 화폐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저도 물음표입니다, 사실은. 근데 공존할 수도 있고 신기루처럼 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신기루처럼 꺼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큰 편이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